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코로나19를 이제 겪게 되면서 최근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 각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후유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회복은 됐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후유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학계조차도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것이 롱 코비드, 그러니까 길게 가는 코비드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도요 이걸 얘기할 때 그냥 그대로 롱 코비드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이제 롱 코비드는 논문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거 말고도요 학술적으로는 포스트 어큐트 코비드-19 신드롬, 말하자면은 급성 코로나19 후에 생기는 어떤 증후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뭐 파스크라는 것도 있는데요. 다 같은 걸 지칭하는 것이고요. 다른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고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걸렸다가 내가 회복되면다는 거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없어지는 건데 감염병의 원인 바이러스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완전 회복된다는 느낌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는 건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PCR에서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6개월 동안 어떤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롱 코비드, 우리가 사실 문제 삼는 거라고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리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특히 이런 걸 겪으시는 분들도 왜 그런가, 이제 내가 이런 게 왜 있나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의학계에서는요, 지금 많이 되는 연구들은 이렇게 뭐 3개월 후, 6개월 후 회복 다음에 뭐 어떤 증상이 몇 퍼센트의 환자에 나타난다. 뭐 만성 피로가 몇 퍼센트 나타난다. 후각 상실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임상적인 증상들이 뭐 몇 퍼센트의 환자에서 몇 개월까지 지속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현상을 기술하는 거죠. 이런 논문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원인이 왜 생기는 거에 대한 논문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학의 발전을 보면은요,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병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물론 우리가 그거에 맞는 치료제도 개발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병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대두가 된 질병이다 보니까 일단 이 증상이 뭔지 어떤 임상적 특성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전도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어떤 현상을 좀 기술하고 그냥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그런 의학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내 뇌에 머릿속에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은 정신이 맑지 못한 상태 같은 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해서 어떻게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도 간혹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아직은 다 일회성 논문으로 그치고 있고요. 그 하나가 모든 걸 다 설명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모든 롱코비드가 설명해주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 롱코비드가 왜 생기나 이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아직 의학자들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생기나를 5가지 재미있는 좀 가설은 3가지로 설명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기전이 차츰 밝혀질 텐데 그때도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이유들이 막 섞여서 나타나는 거지 아마 한 가지 이유로 지금 나타나는 다양한 롱코비드를 다 설명하지 못할 거다.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요, 롱코비드는 이름은 한 가지지만 이게 아마 그 왜 이런 병이 생기는지에 대한 병리 기전적으로는요 한 가지 질병이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얘기 나왔던 많은 분들이 들으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있었죠. 이게 폐렴을 유발하는데 폐렴이 다 낫는다 하더라도 폐에 뭐 섬유화를 일으킨대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롱코비드 후유증이라고 본다면요 가장 기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가 상처 같은 경우도 생겼다가 피부에 이제 회복이 되면 저절로 되게 깨끗하게 낫는데 상처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흉터가 남잖아요. 흉터, 스카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이거랑 똑같은 기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급성 질환일 때 뭐 칼의 상처는 아니지만은 우리 몸의 신체 어딘가가 좀 심하게 손상을 받으면 가벼운 손상은 그냥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요. 흔적 없이. 심한 손상들은 그렇게 흉터를 남기면서 회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병리 기전적으로는 피부에 있는 흉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폐의 섬유화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쉽게 기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중증을 앓으신 분들은 중환자실에도 막 며칠 동안 입원해 계시고 인공호흡을 달고선 막 굉장히 오래 계시다가 이제 좀 회복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뭐 에크모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굉장히 고난도의 그런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좀 정신의학적으로는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이라는 거, 디스오더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거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게 뭐 신체적이건 정서적만이 아니고 좀 심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겪는 장애를 얘기하는 건데 또 이런 것들도 일부 롱 코비드의
또 원인으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교적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료법이 명확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다면요. 최근에 좀 더 다양한 종류의 롱 코비드를 설명하는데 최근에 의학계에서도 세 가지 가설로 압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가설은요. 생각보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persistence of viru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오랜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당신은 확진됐습니다. 당신은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격리가 해제가 되고 하는 거는 이 네이잘 스왑 우리가 여기서 이 코 같은 데에서 이 바이러스를 PCR에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것의 또 중요한 의미는 여기가 우리가 검체를 채취하기도 쉽지만은 여기에 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면 남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뭐 격리할 때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 건데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호흡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보다 전신 여기저기에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요. 이게 소장, 대장 할 때 그 장입니다. 꼭 장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연구는 장만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딴 장은 어떨지 모릅니다. 이 장을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호흡기에서는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장에서는 6개월까지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회복됐다고 했는데 뭔가 좀 속이 불편하고 뭐 설사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문들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분들이 6개월까지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환자들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을 좀 해본다면요. 가설로요. 만약에 우리가 조사하지 않은 다른 장기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어떤 장기에 생각보다 몇 개월 동안 오래 존재하면서 롱코비드의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유력한 한 가지 가설이고요. 모든 롱코비드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의 어떤 그 증상들은 이런 걸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6개월까지 있고 그럼 12개월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2년 동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연구는 안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바이러스들이 실제적으로 뭐 B형 간염, C형 간염처럼 한 번 걸리면 뭐 몇십 년 동안 가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진짜로 막 이렇게 만성 감염이 됐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더 지연된 바이러스 퇴치?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에서는 좀 더 늦게까지 바이러스가 존재하겠지만은 제 예상으로는요, 결국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완전히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연구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염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19 이 질환은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지만 중증으로 진행하고 이런 것들은 과도한 염증 반응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과도한 염증 반응이 문제가 되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바이러스는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자연적인 면역 때문이건 아니면 항 바이러스를 먹어서건 간에 이 환자에서 바이러스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염증을 일으킨 그 원인이 제거가 됐으니까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서는 바이러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이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 롱코비드의 증상은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런 그 염증이 뭐 평생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가설적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지속되다가 결국은 원인이 이제 이 바이러스는 제거됐기 때문에 이것이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이제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실 것 같아요. 그럼 롱코비드랑 치료하지. 뭐 자꾸 이렇게 기전을 따지고 있어. 하실 수 있겠는데요. 기전이 다르면은 가능한 치료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바이러스의 지속이 문제라면 오히려 항염증제보다는 항바이러스를 치료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속적인 염증이 원인이라면 항바이러스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항염증 약물을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주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전을 잘 알아야지 약의 처방도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전 중에서 마지막 기전은요. 어쩌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걸렸다 회복은 됐지만 이것이 자가 면역 현상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촉진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유행 전에도요. 우리 인류한테는 수많은 바이러스 질환이 있었고요. 또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내 면역계가 내 몸을 공격해 생기는 질환인데요.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어떤 환자에서 촉발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가설들이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면역과의 과도한 활성화가 되면서 면역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걸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데요. 나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유발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가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렇게 자가 면역 현상을 촉발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연구자들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 회복된 사람들을 자가 항체들이 얼마나 나오나 굉장히 조사를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연구들이 있어요. 아주 이제 자세하게 한 연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자가 항체들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유의하실 거는 자가 면역 항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질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가 항체가 있지만 또 아무 증상도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설도 유념해서 또 우리가 이 세 번째 가설도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롱 코비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될 텐데요. 흉터 이론, 또 하나는 또 정신의학적인 이론도 또 더불어서 최근에 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병을 이제 연구하는 목적은 결국은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는 건데요. 그 질병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치료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질병을 이해한다는 것도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질병을 임상적으로 잘 정의를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롱코비드는 이제 임상적으로 잘 정의가 된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을 어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이렇게 그걸 잘 관찰해서 질병을 하나의 그 종류를 묶어놨어요. 어떤 의사는 걸음걸이가 약간 이상한 환자를 보고선 파킨슨 병이라는 이런 것도 잘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렇게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긴 한 가지 증상을 가진 어떤 병인 것 같다. 이런 것을 잘 정의를 내려놔야지 그 다음에 기전 연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기전 연구를 통해서 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롱코비드는 한 가지 질환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다른 이유로 생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서브 질환, 부분 집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면역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롱코비드가 다 같은 기전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건지 자체가 확신이 안 서거든요.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임상적으로 롱코비드를 좀 잘 분류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 집합으로 분류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가지 가설, 꼭 이 롱코비드만이 아니고 한 가지 질병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전을 이해하고 그 치료법을 개발해가는 그 과정에 좋은 또 본보기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